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화물연대가 화물차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확대 등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대규모 파업으로 윤 대통령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일 보궐선거 당선 뒤 처음 국회에 등원한 이재명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를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면서도 국민과 당원의 뜻이 중요하다고 말해 당권 도전 여지를 남겼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문제 등을 논의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에서 핵실험 준비 징후를 포착했다고 밝히는 등 북핵 도발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북한의 동향에 우려하고 있다며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초대 단장의 비검찰 출신이 임명됐지만 한동훈 장관이 인사검증 권한까지 쥐면서 권력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빠르게 확산한 24시간 무인 점포가 각종 범죄와 일부 고객들의 기행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아낄 수 있다는 장점에도 관련 피해가 들면서 점주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는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오늘부터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인천과 평택, 부산 지역에 있는 물류시설 출입구에서 화물 운송을 막는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장에 저희 취재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수도권 내륙 컨테이너 기지인 의왕 ICD에 나와 있습니다. 네, 다음 대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는 어디로 가 있습니까? 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번엔 수도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일단 현장 상황 어떤지 좀 전해주시죠. 네, 전국 16개 지역에서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들의 파업 출정식이 끝나고서 이제 곧 물류기지 직접적인 봉쇄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곳 서울 경기지부 노조원들이 모인 의왕 ICD에서도 파업 출정식이 끝나고서 이제 곧 물류기지를 직접 봉쇄하게 되는데요. 국내 최대 통관 기지가 있는 의왕 ICD 입구를 막게 되는 겁니다. 이곳에 있는 의왕 ICD 입구는 수도권 주요 물류 거점 기지로서 철도로 들어오는 물량을 직접적으로 나르는 컨테이너 차량들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노조원 절반인 600명이 이곳 터미널 입구 한 곳을 막고 나머지가 다른 입구 봉쇄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차로 봉쇄하면 면허 정지 등 법적 처분 대상이 되는 만큼 연좌 농성으로, 그러니까 몸으로 막겠다는 방침인데요. 경찰이 이미 불법 행위는 차단하고 범법 행위자를 현장 검거하겠다며 엄정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경찰 인력 11개 중대도 현장에 대기하고 있어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노조원들은 파업 효과를 키우기 위해 의왕 시멘트 유통기지와 평택항 등에서도 봉쇄 투쟁을 할 계획인데요. 이렇게 파업과 행동에 나선 화물연대 노조원들은 모두 2만 5천 명이 됩니다. 여기에 기름값 인상 등으로 불만이 쌓여서 운전대를 놓는 방법으로 동참하는 비노조원 화물기사들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화물연대는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대화에 나선다면 파업을 철회하겠다는 조건을 내건 바 있습니다.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 과적, 과속을 예방하고 안전운행을 가능케 하는 안전운임제가 올해 12월 일몰제로 사라져선 안 된다는 겁니다. 이에 국토교통부 노조 측과 협상을 이어가면서 군 위탁이나 공공차량 가운데 컨테이너 수송이 가능한 견인 차량을 투입하는 비상수송 대책을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엔 대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현장에 노조원들 많이 모인 것 같네요. 네, 이곳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는 화물연대 대전지부 노동자 400여 명이 모여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출정식이 끝난 이후 공장 주변에 흩어져 있던 노동자들은 바로 방금 전 이곳 공장 후문 입구로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출동한 경찰 250여 명은 공장 입구와 주변 도로 등을 지키고 서 있습니다. 오늘 화물연대 대전지부 출정식에는 한국타이어, 한온시스템 등 충청권에 있는 주요 화물연대 지부 지회들이 모였습니다.
화물연대 측은 지역에서 파업에 동참하는 화물 차량이 2,000대가 넘을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출정식을 위해 모인 노동자들은 이곳 한국타이어 공장을 드나드는 물류 차량에 파업 동참을 권유하는 선전전을 벌이는 등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설 예정입니다. 파업으로 인해 물류에 차질이 생길 경우 충청권 주요 공장들에도 피해가 예상되는데요. 이미 이천 공장 파업으로 유통에 차질을 겪고 있는 하이트진로는 청주 공장까지 폐쇄될 경우 심각한 타격이 있을 거로 우려됩니다. 또 충청권에는 오비맥주 청주 공장도 있는데요. 주요 주류 업체들이 동시에 파업 피해를 볼 경우 전국적인 주류 대란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화물연대 대전본부는 충남 서산시에 있는 대산 석유화학단지에서도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이곳 대전을 포함해 전국 각지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는데요. 부산, 울산, 광양 등 항만과 석유화학단지, 경북 포항시에 있는 포스코 등 주요 공장들을 거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전국 주요 항만과 물류 기재들을 전면 봉쇄했고 현재 차량 통행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는데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 주요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전국으로 향하는 주요 유통망을 멈춰 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화물연대 파업 상황 알아봤습니다. 양동훈, 정현우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법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에 대해서는 대통령 집무실 시위도 허가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출근길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연휴도 잘 보내셨어요? 네.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시위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글쎄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 요즘은 검사 출신이 독직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원칙입니다. 오늘부터 화물연대 파업 돌입하는데 좀 물류대란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보세요? 글쎄요. 사용자의 부당 노동 행위든 또 노동자의 불법 행위든 간에 다 선거 운동할 때부터 법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계속 천명해 왔습니다. 국회 상황 때문에 윤석열 정부 인사 공백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요. 무슨 국회 상황? 원구성에 청문회 이런 거요? 예. 글쎄 상황을 봐가면서 또 국회와 협조해 가면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 네,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승리한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가 내놓은 공천혁신위원회를 두고 당내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에 침묵하던 이재명 의원, 오늘 국회에서 첫 출근을 했는데 당권 도전 여부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엄윤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서 이겼는데도 좀 갈등이 나오고 있죠? 네, 현재 우크라이나에 방문 중인 이준석 대표를 향한 이른바 윤핵관들의 본격적인 견제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선 중진인 정진석 의원은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이 대표의 측근인 정미경 최고위원이 경기 성남 분당을 조직위원장으로 내정된 것을 두고 거듭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가 공천혁신위를 한다면서 자신의 측근을 최고 승률 지역에 출마시킨다는 건 혁신도 정도도 아니고 공정과 상식에도 어긋난다는 겁니다. 반면 정미경 최고위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자신은 지난달 공모 절차를 밟아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경기 분당을 조직위원장에 내정됐다고 반박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준석 대표의 임기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권력 다툼 비하도 억측이라면서 정미경 최고위원의 지역구 문제는 최고위에서 다뤄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조직 강화 특위에서 조직책을 공모해서 선정한 다음에 최고위원회에 올라오니까 최고위원회에서 만약 부당한 선적이 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을 전제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아직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재명 의원 초선 의원이죠. 오늘 국회 처음으로 출근했는데 어떤 얘기했습니까? 네, 먼저 오늘 국회에 첫 출근한 이재명 의원은 국민의 충실한 일꾼으로서
또 대한민국 헌법기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또 대한민국 헌법기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당내에서 지금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지난 부선 패배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국민들과 또 우리 당원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열심히 듣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이 많아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앞서 국회 앞에는 이 의원의 첫 출근에 맞춰 국회 입성을 축하하는 지지자들의 축하 하완이 대거 놓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SNS에 마음만 감사히 받고 하완과 축하나는 정중히 사양하는 점을 널리 양해해달라면서 성실한 의정 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 열어서 비대위 구성 다시 논의하죠. 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선수별 추천위원을 안건으로 올려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비대위원장을 누가 맡을지도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부겸 전 총리, 정세균 전 총리, 이광재 전 의원, 우상호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의 당사자인 이재명 의원은 오늘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늘 미국행 유학기를 오르면서 걱정스러운 시기에 떠나느냐는 나무라는 말도 있었지만 책임 있는 분들이 잘해주리라고 기대한다며 짤막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국회 개점 휴업 상태는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네, 지난달 전반기 국회가 종료된 뒤 의장단 선출과 원구성이 미뤄지면서 국회 공백이 일주일 넘도록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비대위 구성으로 인해 원내대표 간 만남은 어렵겠지만 수석 부대표 간 접촉을 통해 본격적인 원구성 협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침 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면 국회의장을 포기하라며 개혁과 혁신은 거창한 데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후반기 원구성이 국민의힘의 발목 잡기로 한치도 못 나가고 있다면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다 해도 엄연히 삼권 분립인 대한민국 입법부까지 점령꾼처럼 행세해서는 안 된다고 맞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엄민주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방정부는 중요한 국정 파트너라면서 선출된 시도지사들과 이른 시일 내에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을 내세우며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는 게 핵심이며 과감히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26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8회 전국 동시 지방 선거가 있었습니다. 각 지역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들이 선출되셨는데 시도지사분들과 빠른 시일 내에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정부는 국정의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지난 4월에 통이동에서 시도지사 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마는 자주 만나고 소통할 때 진정한 지방시대도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새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빠르게 추경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경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경제의 복합적 위기 앞에 중앙과 지역이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 안정에 두고 새로 출범할 지방자치단체와 내각 그리고 대통령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경제의 비약적 성장, 잠재 성장력의 재고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들도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조만간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도 북한 풍계리에서 핵실험 준비로 보이는 징후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조만간 7차 핵실험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 기간 경고해온 우려라고 설명했습니다. We remain concerned that the DPRK could seek a seventh nuclear test in the coming days. It's a concern we've warned about for some time. 또 이 우려가 긴급 상황이지만 대비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동맹 간에 단합된 논의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같은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한미 전략포럼에서 핵실험 가능성 질문에 명백히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인 한국과 일본과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the ROK, and Japan continue to be in full alignment on our approach to countering the threat posed by the DPRK. 앞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도 이사회에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 중 하나가 재개방된 징후를 관찰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핵실험을 위한 준비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영변에 5메가와트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다는 징후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반도 상황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한미 군 당국이 대응 사격을 하면서 강대강 대치로 흐르는 양상입니다. 그런 만큼 북한이 도발 수위를 올리기 위해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한미 외교차관 회담,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참석 등을 위해 어제 입국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한국을 다시 찾은 셔먼 부장관을 환영한다며 방한 기간 한미일 관계자들과 함께 북한 문제를 비롯한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까지 한국에 머무는 셔먼 부장관은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을 면담하고 대북 문제와 관련한 한미일 공조를 다지는 데 중점을 둘 전망입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의 외교차관이 오늘 서울에서 만나 북핵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오늘 오전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회담을 열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의 세부 이행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한미 차관은 최근 수위가 높아진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 가능성을 평가하고 확장 억제력 강화와 국제사회의 공조 등 대북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천 명대로 사흘째 10,000명 아래를 기록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도 입국한 뒤 일주일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현황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환자는 6,172명입니다. 어제보다 1,100여 명 늘었지만 연휴 여파로 사흘째 10,000명 아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0,000여 명이, 2주 전과 비교하면 2만 명 넘게 줄어서 감소세입니다. 화요일 발표 기준으론 지난 1월 18일 이후 20주 만에 가장 적은 신규 확진자입니다. 환자 감소 추세가 이어지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숫자도 안정적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2명 줄어든 117명으로 10하루 연속 100명대입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20명으로 치명률 0.1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그러니까 6월 첫 주에 주간 위험도 평가도 발표됐는데요. 신규 확진자는 하루 평균 12,320명으로 5월 마지막 주보다 33.3% 감소했습니다.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도 103명으로 29.5% 줄었고 사망자는 99명으로 56.6% 감소했습니다. 주간 위험도는 3주 연속 전국이 낮은 상태입니다. 네, 내일부터는 백신을 맞지 않아도 공항에서 들어올 때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네,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해외에서 입국할 때 격리하지 않아도 되지만 미접종자는 7일간 의무적으로 격리해야 하는데요. 내일부터는 백신 접종 여부나 내 외국인에 상관없이 모든 입국자의 격리 의무가 사라집니다. 국내외 방역 상황이 안정된 데다 독일과 영국, 덴마크 등이 입국자 격리 의무를 면제하는 등 국제적인 추세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미 입국해서 격리 중인 사람들도 내일 격리가 모두 해제됩니다. 단 입국 전 검사에서 음성을 받아야 하고 양성이면 격리해야 합니다. 또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사는 현행대로 입국 전후 2번을 유지합니다. 입국 전에는 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입국 뒤에는 사흘 이내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내일부터는 인천국제공항의 항공편 수와 비행 시간 제한도 모두 풀려서 국제항공편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원숭이 두창이 해외에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예방 효과가 있는 3세대 두창 백신 국내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세계적으로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어서 국내 유입 가능성이 있는 만큼 3세대 두창 백신을 신속하게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3세대 두창 백신 제조사와 국내 도입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물량과 도입 일정이 정해지면 공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의 인사검증 조직이 오늘 출범했습니다. 법무부의 권한이 너무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 속에 오늘 초대 단장이 임명됐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이게 뉴스에서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게 인사정보관리단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부터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법무부 산하에 구성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인사검증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소위 말해서 네거티브,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요소나 문제되는 요소가 없는지, 부적절한 부분이 없는지를 검증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또 유효하고 적절한 이제 인사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또 긍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검증도 있을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정보가 필요하지요. 그 정보들을 가질 수 있는 또 가져야 하는 그런 기관들이 또 파견을 받아가지고 지금 단장, 박행렬 단장으로 지금 일단 보도가 됐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이제 오랫동안 근무하셨던 분이 맡아가지고 단장을 이루고 그 밑에 제1, 제2 두 과로 나눠가지고요. 기본적으로는 13명이 이제 파견이 되고 검사 3명 그리고 여러 유관기관들, 경찰청, 국세청 등에서 파견된 관련된 공무원들이 파견이 돼서 관리단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존의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것과 질적으로, 양적으로 그리고 내용적인 면에서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향후 지켜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과거에 민정수석실에서 담당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제 인사 검증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 검증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취합해야 합니다. 사실 이 정보의 취합 자체가 굉장히 큰 권력이 되죠. 두 번째는 그 정보가 취합되는 거 말고 그 다음으로는 그 내용들을 검증하고 다루는 의사결정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밀행성이 있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대통령 중심의 강력한 권력과 이런 정보의 취합과 그다음에 밀행성이 결합이 돼가지고 인사 검증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사찰과 사정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의사결정 과정들이 밀행성 때문에 이 과정들이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아니면은 일정한 정치적 의사에 따라 가지고 왜곡이 되는지에 대한 논쟁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걸 이제 한동훈 장관이 워낙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또 검찰이 여기에 관여를 하다 보니까 좀 우려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도 이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보고 다시 얘기해 볼게요. 네, 함께 들어보시죠. 기자님들이 인사검증이라는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자였던 민정수석이라든가 공직기강 비서관에게 질문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게 가능해지는 거고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는 민정수석은 국회에 출석도 안 했었죠. 그런데 앞으로는 인사검증이라는 업무 영역이 국회에서의 질문을 받게 되고 감사원의 감사의 대상이 되고 이렇게 언론으로부터 질문받는 영역이 되는 겁니다. 네, 이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한동훈 장관이 말한 것처럼 예전에도 관례처럼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민감한 정보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기도 할 텐데 한동훈 장관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사검증의 영역도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민감한 부분이고 개인적인 정보들인데 이거를 법무부로 가져온다고 해서 공개가 뭐 많이 되거나 좀 뭐 투명하게 운영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 정보와 관련돼서 실제로 그 업무들을 담당했던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다 파악하고 있나 싶을 정도의 많은 정보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부분들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사찰 의혹들이나 이슈들이 제기가 될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 검증 과정과 인사 정보들을 국회나 여러 가지 유관기관들에 다 공개하는 것 자체가 사실 오히려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민정수석실의 인사 검증 과정이 국회에서 통제가 안 됐던 것들은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죠. 결국은 이제 대통령의 권력이라고 하는 행정부 최고 권력의 통치 행위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진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 안 됐다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고요. 예. 어찌되었든 간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위상과는 별개로 법무부라는 건 이제 하나의 부처이기 때문에 그 부처 산하의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는 관할 상임위에서 검증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맞고요. 예. 그렇다면 이제 그런 것들이 소위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혹은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더 나은 내용이 무엇이 될 것인지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아직 공개되거나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인사 검증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까지 수집할 것이고 수집의 대상자들은 어디까지 동의할 수 있는지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수집된 정보와 자료들을 통해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구조는 어떻게 될 것이고 누가 그것을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자료들과 정보들이 소위 말해서 캐비넷에 들어간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수사나 사정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원칙에 따라 가지고 처리되는 나름의 기준 그리고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 세 가지 요소에 있어 가지고 어떤 부분들을 보여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예. 네, 누가 어떻게 운용을 하는지가 중요한 상황인데 오늘 단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박행렬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리더십 개발부장입니다. 예고했던 대로 어공이 아니라 늘공을 임명을 한 건데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결국은 이제 한동훈 이제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또 그 역할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가까운 관계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문제 제기들이나 의혹이 제기가 있었는데 어공이라는 건 사실 약간 정무적인 인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색이 없이 늘상 이제 이런 인사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을 최고 책임자로 앉혀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 조직 내부에서의 수평적 수직적 통제 체제를 갖추겠다라는 일종의 의사를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실질적으로 마지막에 그런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는 그 산하의 인사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봐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이제 분석이 나오는 것 중에서는 원래 이제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또 그 밑에 원래 윤석열 대통령과 또 굉장히 친분이 있거나 신임하는 검사들이 이 인사정보관리단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그 중간에서 박행렬 단장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었는데요. 이런 의문들에 대해 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소위 말해서 원래 결이 다른 인사들이 서로 들어감으로써 내부적인 통제와 인적인 통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 또한 인사정보관리단의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단장 이 인사정보관리단은 처음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제 이 내용을 윤석열 정부에서는 개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개혁이 되려면은 그것이 민정수석실에서 있었던 검증 과정, 민정수석실에서 있었던 인사 추천 과정, 민정수석실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또 사정 관련된 기획들도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체해가지고 더 투명한 제대로 된 검증이 될 것인지를 책임지는 중요한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장관이 중간 보고를 받지 않도록 앞서서 운영 방안을 제시했잖아요. 이건 역시 좀 검찰 그 비대화 논란에 대한 어떤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 권력이라는 거는 나누고 통제할수록 남용의 우려성이 적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그 권력의 통제는 부처 간의 외부적인 통제도 있고요. 또 수직적인 관계에서도 다층적으로 권한을 분산하거나 상위 권한자가 하위 권한자에 함부로 개입할 수 없도록 하는 차단막을 만듦으로써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실무적으로는 이걸 완전히 뛰어넘어서 사실은 더 제왕적인 권력들이 행사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이 법무부 안에서 이런 모델들이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가 앞으로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개혁 모델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오히려 의혹과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쪽에서 제기하고 있는 또 다른 이제 검찰의 특수부의 확대 어떤 정보 수집처가 될 것인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법무부가 앞서 이제 설명 자료를 좀 냈더라고요. 보니까 이 조직 자체는 인사 검증 실무만 담당하는 기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추천하거나 부적합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는 건데 사실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 이유가 대통령실에 이미 검찰 출신들이 많이 가 있고요. 그러니까 인사 추천부터 검증 그리고 결정까지 사실상 검찰의 주요 인사들이 다 지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뭐 원래 그 대통령이나 최고 이제 의사결정권자, 최고 권력자가 된 사람이 어디 부처 혹은 어디 시장, 어디 지사 출신이면은 거기서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요직을 맡아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네. 그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러울 수 있다고는 볼 수 있지만은 근데 왜 이렇게 또 이슈들이 제기가 되냐면은 결국은 검찰이라는 조직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일 겁니다. 즉 수사 뭐 일부분이 이제 박탈이 됐다고는 하지만은 예. 또 상당 부분 수사를 할 수도 있고요. 또 기소를 담당할 수도 있고 결국은 이 가장 강력한 국가 권력 중에 하나인 국가의 형사 행정권,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 출신들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런 정보의 집중이 검찰 출신들에 의해 가지고 또 다른 수사, 또 사정으로 남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는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출신 성분과 내용과 인적인 긴밀성이 강한 집단이 있다면은 또 그 내부의 논리, 내부의 통제 장치들이 작동을 하게 되다 보니까 예. 원래 각 부처들이 해야 하는 공적인 기능들이 하나의 그룹으로서 모임으로서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그 내적인 그룹의 질서가 그거를 압도하게 되는 우려점에 대한 이슈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결국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기존의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자신들이 같이 일을 했고 유능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추천하는 것들은 이해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의 소위 말하는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또 그런 우려점들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깊이 있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또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해야 할 이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인사검증단 닻을 올렸는데 향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들이 잘 해결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검찰총장 인선 이야기 잠시 좀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취임한 지 3주가 지났는데 아직까지 인선 움직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뭐 어찌 보면 공교로운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와중에 이제 검찰 인사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고요. 결국은 이제 이 총장을 누구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주제가 될 것이고 원래는 이 총장을 임명하려면 총장 추천위원장을 임명을 그렇죠. 해야 합니다. 근데 기존의 관례상 추천위원장이 사실상 누구를 총장으로 임명할 것인지 보여주는 하나의 또 다른 인사가 되다 예. 보니까 이 과정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 같고요. 예. 특히나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출신들이 대거 요직들을 장악했습니다. 장악이라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요. 이런 상황에서 진정한 이제 검찰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할 사람은 특히나 검찰로서의 원래 본연의 역할을 다하면서도 권력의 남용을 어떻게 자제하고 절제하고 스스로 권한을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인사였기 때문에 예.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좀 많이 길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법이라고 해가지고 일부 검찰 수사권이 박탈되는 내용이 시행되고 그게 얼마 안 남은 상태이죠. 수개월밖에 안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와중에 핵심적인 수사 사항들을 빠르게 진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검찰총장 인선과 관련된 내용들이 혼선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좀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지 않냐라는 분석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이 질문을 꼭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인사검증단의 이제 검증 대상이 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제 최고법관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넓게 보면 이제 행정부가 사법부를 뭐 조금만 좁혀보면 검사가 법관을 검증을 하게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한 비판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도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비판이고요. 물론 이제 법무부와 검찰은 원칙적으로 다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법정이라는 공간에서 형사 사건에서는 검사와 변호사, 법관이라는 이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고 결국 사법부는 가장 강력한 검찰 권력의 통제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검증 업무를 법무부에서 일부 담당을 하더라도 결국 이제 법관 검증에 있어가지고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여라도 권력의 남용이라든지 사법부가 검찰 권력을 통제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또 다른 하나의 또 제약과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우려들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하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나 외부적인 기관 특수성을 고려한 내용들이 꼭 나타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서방 세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장거리 미사일을 지원하기로 하자 러시아가 발끈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한 달여 만에 수도 키이우를 폭격한 데 이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독립을 선언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한 가구 공장에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공화국 측은 서방의 무기 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군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 측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공급하면 새로운 목표물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Отодвигать от своей территории линию, за которой неонацисты могут угрожать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군의 보복 공격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이미 불을 뿜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5일 루안스크주 리찬스크의 주거 지역 등에 포탄이 쏟아졌습니다. Російською наволоччю знову обстріляно центр міста Лисичанська, зруйновані жилі будинки, інфраструктура. Документуємо їх злочинну діяльність. 또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도 한 달여 만에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공격 대상은 철도 시설이었는데 서방 지원 무기가 최전방으로 운송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 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에너지 수출 계약 협의 중인 우방국 세르비아 방문 일정이 무산됐습니다. 불가리아와 북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등 세르비아를 둘러싸고 있는 국가들이 러시아 항공기에 대해 영공을 폐쇄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이는 엄연한 적대 행위라면서 미국과의 핵무기 관련 협의는 이번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미국에 통보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지 시간 6일 우크라이나군이 돈바스 전선의 최대 격전지인 세베로도네츠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화상 연설을 통해 세베로도네츠크에서 격렬한 시가전이 펼쳐지고 있다면서 우리의 영웅들은 이 도시의 진지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파티게이트로 불신임 투표에 붙여졌던 보리스 존슨 총리가 과반이 넘는 신임을 받으며 기사회생했습니다. 하지만 과반을 살짝 넘는 59% 수준으로 테리사 메이 전 총리의 찬성률보다 낮아서 불안한 승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명예 낙마 위기에 몰렸던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가 끝내 살아남았습니다. 보수당이 제기한 불신임 투표에서 총 359명 가운데 211표를 얻으며 59%의 지지율로 기사 회생했습니다. 총리 후임으로 가장 근접했던 리시 수낙 전 재무부 장관도 파티게이트에 연루되며 유력 주자가 없었던 것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I can report as returning officer that 359 ballots were cast, no spoiled ballots. That the vote in favour of having confidence in Boris Johnson as leader was 211 votes. 2019년 7월 당권을 잡은 존슨 총리는 취임 후에도 항상 논란이 뒤따라다녔습니다. 정치적 기반이 부족해 최단명 총리로 끝날 뻔한 위기도 겪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선거에서 브렉시트 완수를 걸고 크게 승리했지만 코로나19 사태에 엉망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위기를 맞았습니다. 특히 코로나 봉쇄 중 방역 규칙을 어기고 파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비난 여론이 빗발쳤습니다. This is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that a prime minister has been found to be in breach of the law. And then he lied repeatedly to the public about it.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며 한때 관심에서 멀어지는 듯했지만 술판 행각을 상세히 담은 정부 보고서가 발표되며 상황이 급반전됐습니다. 결국 여왕주기 70주년 연휴에 보수당 의원들이 불신임 투표를 제기했고 가까스로 다시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59%의 낮은 지지율로 살아남으며 당내 지지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지 못할 경우 미래를 보장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전임 테리사 메이 총리는 더 높은 63%의 지지율로 불신임 투표를 통과했지만 브렉시트 문제를 풀지 못하며 반년 만에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오늘도 낮 동안 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3.9도로 예년 기온을 3도가량 밑돌면서 선선하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하늘녘의 구름량이 점차 늘겠고 경기와 충청 이남 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외출하실 때 우산 하나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륙에 발달한 긴띠 형태의 비구름은 전북과 충남 지방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충남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면서 호우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이 비는 낮 동안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그 밖에 충청 이남 곳곳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50mm가 되겠고 충청과 호남, 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낮에도 예년 기온을 2에서 6도가량 밑돌면서 선선하겠습니다. 서울 25도, 대구와 광주는 22도가 예상되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쪽 지방은 속초 16도, 포항 20도 등으로 비교적 서늘함이 감돌겠습니다. 내일은 호남과 강원 남부에 소나기가 지나겠고 목요일에는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한낮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모레까지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네, 금배지를 달고도 웃지 못했던 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굳게 다물었던 입을 열었습니다. 지방선거 참패 책임론에 계파 갈등까지 불거진 상황입니다. 이재명 의원은 낮은 자세로 국민과 당원들의 얘기를 듣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는 결국 국민들이 하는 거라고도 말했는데요. 당대표 출마 여지를 남겼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선거에서 압승한 여당, 야당을 향해서 일하자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자리를 민주당이 갖겠다는 건 국민을 무시하는 거고 오기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게 안 되면 국회의장이라도 포기하라면서 당장 오늘부터 협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오늘 아침 두 사람의 발언 들으면서 전국대담 시작하겠습니다. 국민들과 또 우리 당원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열심히 듣고 있는 중입니다. 정치에서 저는 국민과 당원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정치인들이 이합집산하면서 정치인들이 정치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정치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야 합의 이전에 민주당이 쓴 반성문입니다. 선거에서 졌다고 반성문을 스스로 찢는 것은 국민 무시, 오기 정치입니다. 법사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면 국회의장을 포기해야 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회 주목받는 인물이 한 명 출근을 했죠. 이재명 의원 출근했는데요. 앞으로 어떤 역할 기대하십니까, 당에서? 이번에 7분이 새로 동원을 하죠. 예.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의 어떤 새로운 질서 또 새로운 기풍을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예. 또 역대 민주당 대선 후보 중에서 1,600만 표라는 역대 최다 득표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1,600만 표라는 덫에 걸리지 않으면서도 아주 지혜롭게 의정 활동을 하시리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도 그렇고 당내 친문계 의원들도 그렇고 이재명 의원을 향해서 사법 리스크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향후 이 의원 의정 활동에는 어떤 변수가 되겠습니까? 사실 이재명 후보만큼 사법 리스크가 컸었던 의원이 있었을까 하는 걸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대장동이라든지 백현동 다 이런 문제에서부터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FC, 법인카드 여러 가지가 지금 너무 많잖아요. 예. 과연 실체 없는 이야기들이 나왔을까? 한 가지 예를 들면 법인카드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명백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겪게 될 많은 사법 리스크가 저는 민주당에 굉장한 부담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미 대선 과정에서 있었는데 등원을 한다고 했으면 이런 것들이 그래도 좀 정리하고 나오는 것이 순서였다고 보여지고 아마 이런 것들이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굉장한 전국의 평지풍파가 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대선 경선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오늘 출국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숨고르기 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한 분은 등원을 하고 예. 한 분은 이제 비행기를 타시고 굉장히 엇갈리는 이제 행보를 하시는 건데 저는 1년짜리로 이제 미국에 나가신 거 아닙니까? 1년이면은 내년 이맘때쯤 되면 들어오실 텐데 내년 이맘때가 되면은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 총선거 국면으로 접어드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1년을 다 채우지 않을 수도 있고 1년을 다 채워서 시간을 보내시고 이제 들어오실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일종의 이제 경선 과정에서 이제 패배를 했고 또 당의 또 어른으로서 뭐 대선 기간 또 지방선거 기간에 역할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몸과 마음도 좀 지쳤을 테고 또 충전도 좀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여러 정치인들이 걸었던 그런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 조기 등판할 수도 있다. 이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잊혀지는 게 두렵지는 않다. 이런 메시지는 좀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을까요? 정치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다 향후를 다 고려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 지사한테 그런 말씀하신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되게 큰 무대가 이제 끝나고 나면 잠시 휴식을 좀 갖는 것이 정치를 해가는 그 프로세스 중에서도 전 맞다고 봐요. 옛날에 홍준표 대표가 대권에 나오셨다가 이제 탄핵 전국 후에 이루어진 거기는 하지만 18대 19대 대선이죠. 19대 대선에서 지고 미국에 잠깐 나갔다가 그 당시 지방선거를 비롯해서 국회의원 보선이 함께 치러졌거든요. 국회의원 보선 나오고 싶은 분들이 미국에 있었던 홍 대표님을 자꾸 들어오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게 들어오셨었거든요. 그래가지고 3개월인가 요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그 휴직기를 갖고 나오셨다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낙연 대표께서 갖고 있는 이런 긴 호흡들은 전 비교적 상당히 일리가 있는 반면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아주 안전지대에 가가지고 국회의원으로 당선돼서 들어왔잖아요. 이게 과연 민주당에 도움이 될까? 저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뭐 다 지난 일이고 이미 뭐 재보궐선거 치렀고 국회에 등원을 했으니까 어떻든 국회에서 역할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경제적 고통이 아마 앞으로 심해질 텐데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많은 법들도 좀 통과를 시키고 정책 또 예산적 뒷받침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응원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그렇게 한쪽으로 몰아붙이지 마시고. 일단 뭐 원구성이 되고 뭐 의장단도 꾸려야 되고 하니까요. 뭐 그렇습니다. 저희가 뒷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당내에서 여러 의원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인터뷰도 많이 하고 좀 갈등이 좀 분출되는 분위기입니다.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를 공천할 때 그 과정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공천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된다. 일단은 당에서 그런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구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공천과 관련해서는 이미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논쟁들이 많이 있었고 그 논쟁과 논란을 거치면서 공천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의 실익이 무엇일까? 오히려 갈등을 더 격화시키지는 않을까? 이제 이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러 의원들이 백가쟁명식의 어떤 쇄신과 변화의 내용들을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좋습니다. 거쳐야 될 과정이고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당이 제자리를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니 탓, 내 탓, 또 남 탓하고 서로의 얼굴을 핥히는 것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쇄신은 스스로로부터
쇄신을 하겠다라는 자세와 태도, 또 민주당이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70년의 역사를 믿고 민주당의 집단지성을 좀 믿고 이러한 논쟁을 한다면은 넘지 말아야 될 선 넘지 않으면서도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민주당의 변화로 바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풍을 좀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홍이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는 당내 책임론도 많이 일고 있고 나아가서 당권 경쟁에 나오지 말아야 한다 이런 요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 당입니다만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요? 이제 상대당이니까 저희가 뭐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저희가 겪었었던 지난 5년 동안의 야당을 하면서 이렇게 되돌아와서 보면은 저희가 겪었던 것들을 아마 민주당도 겪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쇄신이라고 하는 것은 당내 토론을 통해서는 쇄신이 안 됩니다. 이게 공천할 때 사람을 정리하는 것 이외에는 정당은 쇄신 방법이 없어요. 정책적으로 아무리 좋은 걸 내도요. 그 정책이 그렇게 뉴스를 못 받습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당의 쇄신은 이 인적 청산이에요. 그러면 그 인적 청산할 수 있는 타이밍은 언제냐면 바로 공천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 공천할 때까지는 여당의 어떤 분이 사령탑을 맡아도 진영 간에 수없이 많은 충돌을 통해서 내용은 쌓이지만 정리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적 청산을 공천 이후에는 다른 방법으로 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 경험으로 보면 민주당도 22대 총선에 임박해서야 그런 인적 청산이 일정 부분 이루어지면서 정돈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어요.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인적 쇄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긴 하죠. 비대위를 이제 꾸려야 될 텐데 거기서 좀 과감한 개혁 같은 걸 보여줄 수 있는 방안 어떻게 보세요? 아마 그건 아마 쉽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우리 성일종 우리 정책위 의장님께서 아마 사람을 통해서 정치라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희망을 발견하고 또 사람을 교체하지 않고서는 어떤 쇄신이라는 게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지금 오늘도 이제 3시 의원총회가 있는데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민주당이 해왔던 정치하는 방식의 문제, 그 다음에 가치와 노선의 문제. 예를 들면은 대표적으로 부동산 문제만 예를 들면은 시장에서는 공급을 확대해 달라는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오히려 공급 확대가 아니고 수요를 억제하면서 또는 이것을 이제 이 과세 정책, 세금 정책을 통해서 이제 수요를 억제하는 쪽으로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떤 시장을 바라보는 가치와 노선 이런 문제까지 아울러서 전반적인 민주당의 어떤 변화시켜야 될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가져가야 되겠다는 것이고 지금 이제 오늘 3시에 의원총회가 있고 이제 최소 매주 한 차례 의원총회가 열릴 텐데 여기에서 이제 비대위에 대한 논의들도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이 비대위가 정말로 이 키워드 4개. 첫 번째는 이 평가, 그리고 두 번째는 책임, 그리고 세 번째는 혁신, 그리고 네 번째가 전당대회인데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혁신형의 비대위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8월 달에 예정돼 있는 전당대회를 단순히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비대위로 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당의 대체적으로는 이 평가와 책임 그리고 혁신 그리고 전당대회까지 아우르는 그런 이제 비대위로 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혁신 비상대책위원회 안에 평가도 하고 또 책임 소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혁신의 내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전당대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컨텐츠와 컨셉으로 갈 것인지 그래서 이 분과별로 좀 비대위 산하에 좀 둬가지고 이것을 한꺼번에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좀 집중적이고 좀 임팩트 있게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것이 당내 많은 구성원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총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아마 좀 결정을 할 것이고 늦지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 아직 정리가 다 안 된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전당대회를 치르기보다는 좀 미루는 방안은 어떻겠느냐 이런 그것도 그것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민주당의 핵심 키워드 4가지를 한 달 보름 이 시간에 평가와 책임과 혁신 전당대회 컨셉까지 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잘하기 위해서는 전당대회를 좀 늦추자. 그래서 이거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전당대회를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 한 갈래가 있고 또 한 갈래는 그렇게 하지 말고
새 정통성, 법적 정통성을 가지고 있고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새 지도부를 빨리 만들어서 이 새 지도부가 평가도 하고 혁신도 하고 쇄신도 하자. 지금 요 양갈래가 있거든요. 요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 부분이 좀 정리가 되면 전당대회 시기의 문제라든지 또는 비상대책위원회 성격이 어떻게 되는지 성격에 따라서 구성도 틀려질 거거든요. 만약에 혁신형 비대위로 가게 되면 외부 인사들 많이 좀 해가지고 정말로 외부의 시각으로 민주당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평가를 하는 작업들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좀 결론을 내봐야 전당대회 시기라든지 비대위의 성격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민주당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천에 임박을 해서 인적 청산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지속적으로 선거에 패해가지고 더 이상 패할 때도 없을 때 완전 잿더미가 됐었을 때 그때 당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20대에 123대 122로 저희가 졌거든요. 그러고 나서 탄핵을 맞았잖아요. 대선 지고 지선 지고 보선 지고 또 졌단 말이죠. 그래서 오전 연패인가를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21대에서도 우리가 민주당한테 180석 대 저희가 100석으로 졌잖아요. 그때 모셔온 분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십니다. 그러면 저희는 비대위가 없었느냐. 세 분의 비대위원들이 비대위원장을 모셨었어요. 지금 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원인 분석에서부터 외부 영역에서부터 무엇을 다 해봤거든요. 뭐든 안 해본 게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한 세력들이 책임을 질 만큼 부피가 커가지고 완전히 망했었을 때에 외부에서 수혈을 해서 저희가 성공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보강을 통해서 했고, 그리고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민주당의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서 보선이 이루어졌었을 때 저희가 이제 회복의 기미를 보였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민주당 같은 경우 지금 대선 주자가 다시 복귀를 하고 그 안에 세력 다툼이 심할 거기 때문에 쉽게 이 당의 정상화까지는 좀 쉽지 않겠나,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희 이 키를, 경험입니다. 저희 경험. 이 키를 잡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당의 원로 분들은 대부분 다 거부 의사를 밝히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비상대책위원회의 성격과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결론이 안 났습니다. 예를 들면 단순히 전당대회를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것으로서 비상대책위원회 성격이 규정이 되면 굳이 원로분들이 아무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그 전당대회를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오히려 당직자들 맡겨놓으면 잘하거든요. 근데 당의 원로들이 그거 하러 나서려고 안 하겠죠. 근데 예를 들면 이게 혁신형 비대위다. 그리고 전당대회를 좀 미루더라도 확실하게 이 비대위에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서 뭔가 이게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그때는 이야기가 틀려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의 성격이 정확하게 규정이 되지 않았는데 내가 하겠다라고 나섰을 때 비대위가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실무적 차원의 비대위가 돼버리면 이게 난감한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비대위의 성격이 정확하게 정해지면 당의 큰 어른들 또 원로분들이 좀 이제 나서시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감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예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수도 있을까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의원총회에서 비대위 성격은 저희들이 정하지는 않았지만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야 될 분 조건을 두 가지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당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 정당이란,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이라는 조직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 조직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생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는 이게 전반적으로 이게 그 조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이게 방향 설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당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당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되 당내 인사든 당외 인사든 그것은 불문에 붙이겠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인사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오시고 싶어하는 외부 인사가 있을지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될 텐데 저희들이 좀 지금처럼 남 탓이나 하고 자기 탓은 아니라고 그러고 이래 버리면 외부에서 오시고 싶어하는 분은 없겠죠. 근데 정말로 결기를 가지고 이번만큼 정말 우리가 70년의 민주당 역사 새롭게 시작하겠다 이런 결기를 좀 보여준다면 외부에 뜻이 있는 분들도
충분히 민주당의 문을 두드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전당대회는 아마 민주당 내부의 다선 의원들이 됐든 중진 의원들이 나오셔가지고 당권을 지기 위한 레이스가 가능할 거라고 보여져요. 예. 그러나 전당대회까지 가기에 2개월 정도가 남아 있는데 지금 계파 간의 여러 가지 대선 패배에서부터 이번에 지선 패배까지 이 예. 책임을 따지고 있는데 어떤 원로들이나 또 누가 책임 있게 들어오셔가지고 맡을까 하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울 거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2개월의 비대위원장이라고는 이 자리에 권한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내부에서 아마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 예전에 인터뷰를 봤던 기억이 있는데 혹시 좀 이 정도면은 위협적이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민주당에서 비대위원장이나 이런. 민주당 라인은 위협적인 분이 많이 계십니다. 정말로. 예, 잘하시는 분이 있고 또 야당으로서도 많은 경험이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능력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시기에는 조금 어려우실까요? 그렇습니다. 예. 언론을 통해서. 워낙 전재수 의원님도 상당히 뛰어나시고 예. 민주당이 살려면 전재수 의원이나 조웅천 의원 같은 합리적인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재선 그룹, 초선 그룹에 있거든요. 이분들의 목소리가 커야 돼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20대에서 썼을 때 정말 몇 사람들이 당을 개혁하기 위해서 외부로 뉴스만 안 나갔을 뿐이지 정말 심각한 논의도 앞장섰었고요. 그리고 이제 21대에 들어와서도 초재선 그룹들이 상당히 앞장섰던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앞장서려면 우리 전 의원님 같은 분들이 앞에 계셔서가 아니고 네. 몇 분들이 앞장서시면 그럼 그때는 이제 다선들하고 충돌을 하게 되지요. 그렇더라도 그 욕을 먹으면서 갈 길은 가야 합니다.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욕 먹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룰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있습니다. 함께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죠. 현재 전당대회 룰을 보면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 일반 당원 여론조사 5%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이재명계 의원들이 이 투표 비율을 권리당원과 대의원 투표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룰이고 그리고 이 룰이 상당히 좀 오래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전당대회를 앞두고서 이 룰 변경을 논의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거고요. 다만 이런 논의는 아마 좀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보게 되면 이런 논의들은 계속해서 나왔었거든요. 그러나 이게 뭐 전당대회를 얼마 앞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려울 거라 보고 있고 특히 이제 개딸 뭐 양아들로 통칭되는 이제 개혁의 딸들 또 양심의 아들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6개월 전에 입당을 하셔서 6번 이상 당비가 지금 1,000원이거든요. 이게 내면은 이제 권리당원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크게 이제 그 논쟁이 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비대위의 역할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당 쇄신 이겼는데 선거에서 이겼는데도 쇄신 작업을 지금 하겠다고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좀 의심의 눈초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마 그 쇄신이 사전에 깊이 있게 오랫동안 검토된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당 대표께서 지선에서 이겼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완주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는 쇄신을 통해서 변화를 통해서 또 부족한 부분을 채움을 통해서 당의 미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쇄신이라고 하는 카드를 꺼낸 것이지요. 또 쇄신이라고 하는 부분을 민주당하고 저희 당하고 두 개를 놓고 보면 저희가 먼저 선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쇄신 카드를 먼저 꺼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 당 내부에 관련되는 여러 시스템들에 대해서 개혁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마 TF팀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의 그 팀장은 이제 감사원장을 하신 최재형 의원께서 맡으셨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들로 있는 그 초재선 중심으로 하겠다는 게 대표의 생각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국민의힘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를 방문 중인데 여기에 대해서
당내 5선 중진이죠. 대표적인 윤핵관으로 불리는 정진석 의원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당 주도권을 둘러싼 어떤 주도권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뭐 정당이라고 하는 곳은 여야를 막론하고 늘 세력 경쟁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내년도 6월까지가 임기거든요. 1년이 예. 남았죠. 그리고 대선과 총선을 승장으로 이끈 사람이기 때문에 예. 교체하려고 하는 명분이 그렇게 딱 뭐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뭐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그 전쟁터에 이제 여러 가지 나라의 그 이익들이 걸려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는 또 러시아하고의 또 인접되어 있는 그런 측면에서도 좀 봐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진으로서 하신 말씀 아니겠나 생각을 하고 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뭐 가셔서 비교적 이 분쟁 지역에서 평화라고 하는 또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화라고 하는 이러한 그 가치에 대한 아젠다에 있어서 선점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또 정치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보면 정당으로서는 좀 어떤 가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정당은 정부하고 좀 틀립니다. 네. 훨씬 가볍지 않습니까? 정부는 책임을 지는 데지만 예. 정당은 민주당이든 저희 당이든 비교적 여유가 있지요. 이제 폭이 좀 넓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평화적인 그런 아젠다를 주는 데 있어서는 또 선점하는 데서는 일정한 부분에 또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정진석 국회 부의장님이시잖아요. 국회 부의장으로서 굉장히 적절한 걱정과 우려를 하셨다. 왜 그러냐면은 물론 이제 저희들 발등에 떨어진 불이 좀 급하긴 합니다만 이것은 이준석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국익을 극단적으로 해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의 침략 행위는 국제적으로 비판받아 마땅하고 규탄되어야 될 정말 잘못된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와 우리 정부는 지금 인도적 지원을 비롯한 비군사적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집권 여당의 대표가 우크라이나에 가게 되면 지금 우크라이나는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무기입니다, 무기. 지금 싸우고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장 이 무기가 필요한데 대한민국이라는 방산 기술에 있어서도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고 또는 이제 무기, 전쟁하는 데 필요한 무기를 수출하는 주요한 수출국 중에 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가장 필요한 무기를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토에서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당장 필요한 군수물자라든지 인도적 지원을 넘어선 이 군사적 지원까지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주게 돼 있는 겁니다. 이런 시그널을 주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글로벌 위상으로 볼 때 충분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가 그거 못한다 이래버리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난처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를 완전히 적대국으로 모르는 거 아닙니까? 러시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은 전쟁을 하고 있고 국제적인 규탄의 대상이긴 하지만 나중에 한반도의 어떤 평화 문제가 났을 때 이 육자회담의 당사국입니다. 러시아가. 그러면은 한반도의 어떤 긴장이 격화되고 고조될 때 육자회담이라든지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주변국들이 모여서 논의를 할 텐데 그러면 러시아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인도적 지원, 비군사적 지원을 하되 국제 제재에 함께 동참하는 것까지는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 하면 되는데 이런 기대감과 또 러시아를 아주 구체적인 적국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게 되면 추후에 대한민국의 국익에 굉장히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부의장님으로서 저는 굉장히 적절하고 국익을 대변하는 이런 이제 지적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진석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주변국으로서의 우리가 갖고 있는 접근성이라든지 위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국익적 측면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전 뭐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일리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전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이준석 대표가 가기 전에 개인적 이탈 행동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 일탈을 벗어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외교부라든지 또 아니면 안보실이라든지 다른 쪽하고
정당의 대표로서 갔었을 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롤에 대한 분명한 인지를 하고 떠났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초대를 받은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간 건데 아마 그렇게 그 국가에 큰 정부에 부담을 주거나 이런 외교적인 아마 행동은 않을 거로 보여집니다. 예. 대신 정당의 대표로서 평화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평화에 대한 중요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또 우리 집권 여당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에 경쟁이 격화되고 있고 때로는 각자 도생의 이익을 추구하고 때로는 이 진영 간 대결로 지금 흐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신냉전이 도래했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은 국제 제재에 동참하는 것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어떤 전략적 모호성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가지고 국익을 최대한 방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정치인으로서 갈 수 있죠. 근데 이준석 당대표가 그냥 정치인입니까? 집권 여당의 힘 있는 정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또는 우크라이나 또는 나토 이런 나라들의 말하자면 던지는 메시지가 한국의 어떤 국가로서의 글로벌 위상을 고려할 때 그냥 정치하는 사람 한 명 왔다 갔다 이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의 어떤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했다 손 치더라도 국제사회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익을 우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러한 행위는 국익을 굉장히 해칠 우려가 있는 가벼운 행위가 아닌가 이런 이제 걱정들을 국민들이 많이 하고 계시죠. 권한을 갖고 간 건 아니거든요. 정치인으로서 간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평화에 대한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서 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다. 이 정치인한테 가지는 그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이 따지면 평화라든지 인권, 기후변화 이런 거에 대한 선점들을 민주당이 그동안 많이 해왔었지요. 그런데 이제 보수정당에서 이런 분쟁 지역도 당대표로서 가면서 이런 평화에 대한 메시지도 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선점적 측면에서는 상당히 기민하게 대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는 24일 날 윤리위가 열리지 않습니까? 의원님 이제 그런 의혹들이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의혹들이 만들어진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데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저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집권당의 당대표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윤리위를 열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 이준석 대표가 간다 그러니까 강용석 후보께서 출국 정지 뭐 이 부분을 요청을 했고요. 또 저희 윤리위원장께서 뭐 6월 2일 날 윤리위를 또 열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함께 이 오버랩이 돼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게 오해의 문제가 있는데 윤리위에 열더라도 그러면 피해자가 있거나 조사 결과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그런데 공당의 대표를 윤리위를 열어가지고 어떤 증거도 없고 조사 결과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만 가지고 열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당의 품위를 손상한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거는 그런 이제 조사 과정을 좀 더 거친다든지 해서 할 일이지 지금 현재 어떤 그런 결과물도 없는데 무조건 윤리를 여는 것 자체가 좀 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전 의원님 의견도 짤막하게 듣고 다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과 관련된 비위 또는 비위 의혹은 일반 국민들에게 가해지는 잣대보다 한 1000배, 10,000배, 10만 배 더 무겁게 지금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완주 의원 최근에 있었지 않습니까? 당사자 소명도 안 들어보고 제명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말하자면 정치권에서는 더 무겁게 적용해야 된다라는 원칙에 입각을 한 겁니다. 근데 저는 굉장히 경이로운 일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닙니다. 성상납 의혹부터 시작해서 또 증거인멸에 대한 정황들은 이미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동영상, 통화 내역 해가지고 다 공개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엄중하게 정치권에 있어서 성비위 또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아주 엄중하게 다루는데 어떻게 집권 여당의 대표가 아직도 이렇게 당대표직을 유지하면서 이 윤리위에 가서 하는 게 맞냐 안 맞냐 이런 아직도 논쟁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지
저는 굉장히 정치권에서 이례적이고도 경이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예.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이런 일 터졌을 때 어땠습니까? 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당대표가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명확하게 증거인멸이라든 이런 정황들이 상당히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것도 민주당이 한 것이 아니고 같은 보수 진영의 보수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공개된 거 아닙니까? 굉장히 경이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예. 국민의힘의 조치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 전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이제 박완주 의원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분명히 증언을 다 했고요. 이에 관련된 것을 민주당의 프로세스 과정을 조사 과정을 통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를 했기 때문에 조치를 한 것이지요. 예.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건 분명히 저희가 먼저 조치 요구를 할 겁니다. 예. 감쌀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피해자가 있나요? 경찰 지금 조사 중인데 그 조사 결과가 나왔나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될 문제고요. 예. 지금 유튜버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위에 대해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나 그것들이 윤리에 회분해가지고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 그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경위 정도를 물어봐서 경중에 물어보고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아니면 피해자가 나와 있다면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할 사항이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현재 덮어씌우기 한다고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일조 의원님께서 당 지도부가 되시더니 잣대가 좀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잣대가 이상해지는 게 아니라 정말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네.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요구할 겁니다. 아니요. 이준석 당대표의 평상시 언행이라든지 메시지라든지 정치적 행위를 고려해 볼 때 이 정도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가 나면 그냥 맨날 며칠이고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 내고 난리를 쳤었던데 이분이 또 이것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도 다른 현안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상당히 틀려 이례적이죠. 뿐만 아니라 아니 이미 통화 내역을 통해 통화 안 보셨습니까? 그거 이준석 당대표 정무실장이라는 분이 그분과 전화 통화하면서 뭐 투자 약정을 하고 직접 대전에 밤 12시 넘어서 찾아가고 얼마나 급한지 이미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사실이 아니다. 다 드러나 있는데 이게 지금 인지를 못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갈 것은 아니고 또 왜 이게 잣대가 틀린지 저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국민의힘에서 윤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엔 용산 대통령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이제 매일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발언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글쎄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습니까? 정부 요즘은 검찰 출신이 독직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원칙입니다. 오늘부터 화물연대 파업 돌입하는데 좀 우려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보세요? 글쎄요. 사용자의 부당 노동 행위든 또 노동자의 불법 행위든 간에 다 선거 운동할 때부터 법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계속 천명해 왔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아침 출근길 발언이었고요. 일단 의원님 그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화물연대가 이제 컨테이너 항만에 있는 컨테이너하고 시민트 운송하는 이 두 부류에 대해서 이제 작업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2018년 3월부터 요 기간을 일몰제를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몰제가 이제 곧 끝나게 돼 있어요. 예. 올 연말까지. 그래서 지금 국회에 법안이 올라와 있거든요. 예. 법안이 여야가 다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몰제를 폐지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화물연대는. 그리고 다른 업종, 지금 현재 그 여러 가지 택배 같은 이런 데까지 광범위하게 넓혀달라고 하는데 이걸 하게 되면 국민 부담이 커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몰에 대한 것들은 국회에서 협의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상 테이블이 열려 있고 지금 화물주 또 화물연대 정부가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 부분부터 테이블에 나와서 협의를 하고 또 국회에서 이 법안을 연장할 건지 아니면
그 일몰로 끝낼 건지 이러한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물류가 지금 대란이 일어나고 또 물류 생태계가 붕괴가 되면 국민 실생활에 바로 영향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성적으로 좀 협상에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네. 전 의원님 의견까지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저는 일단 윤석열 대통령께서 출근을 하시면서 그 기자분들을 만나서 뭐 짧은 문답이긴 하지만 저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신선하고 좋다. 저것이 임기 끝날 때까지 좀 지속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긍정적 평가를 해드리고 싶고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파업 문제는 비단 화물연대 소속의 노동자들만이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고환율, 고물가, 고유가 이 3고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것은 역대 우리 국민들이 겪어보지 못했던 아주 지독한 경제적 고통의 초입 단계입니다. 그것을 고스란히 지금 기름값이 올라가지고 화물 말이야 이 열심히 일해봐야 이게 적자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모든 국민들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고 앞으로 더 심하게 겪을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법과 원칙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런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고통을 전체 국민의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정부가 무한 책임지겠다라는 또는 고통을 분담하겠다라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한다면 그냥 무미건조하게 법과 원칙 이 잣대만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전체 국민들이 다 닥쳐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큰일 났습니다. 돌아서면은 대출이자 내야 되고 돌아서면은 이 장바구니가 점점 가벼워지고 있는데 이런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로 받아들여야지 마치 파업하는 화물연대 노동자들만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기름값이 너무 올라가지고요. 지금 이거 해봐야 맨날 적자입니다. 이런 고통을 대통령께서 좀 공감을 하시고 좀 더 따뜻하게 정부가 더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는지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자꾸만 법과 원칙 이야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양사사전 말씀하시는데 대통령 집무실 앞에 집회가 허용되죠. 거기는 집무실입니다. 집무실요. 공적 공간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양산사전은 개인 집이에요. 사저입니다. 사저. 개인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공적 공간인 집무실과 개인 생활을 하는 사저 이 구분을 못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좀 안타깝다. 조금 더 우리 대통령께서 국민들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는 자세와 태도가 상당히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리비 같은 경우는 이미 대책에 다 서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또 대출금리 같은 경우 학자금 같은 경우 많이 올라가서 정부가 1%대로 낮췄죠. 이번에 추경에서. 대책이 없는 게 아닙니다. 세밀하게 좀 짜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런 것들을 지금 아마 공감 못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양산 사저 문제 해결하셨는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우리 민주주의 발달을 위해서도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시기에 고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서울 강남과 용산에선 가격이 더 올랐지만 수도권엔 수억 원씩 급락하는 등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양극화가 당분간 더 심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대형 평형 위주의 한 고급 아파트. 최근 전용 240제곱미터 아파트가 110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해 5월 77억 5천만 원에서 1년 만에 무려 32억 5천만 원이 급등한 것입니다. 고급 주택 같은 경우는 하나가 거래가 되면 그 다음에 최고가, 그 다음에 최고가를 계속 찍고 있거든요. 활발하지는 않지만 찾으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계시는 거거든요. 서울 청담동 29가구 규모의 최고급 아파트도 전용 273제곱미터가 145억 원에 팔리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20억 원과 비교해 25억 원이 올랐습니다. 대형 호화 아파트가 뜨는 이유는 하이엔드 수요가 쏠리는 데다 공급이 절대 부족한 희소 가치와 신분의 상징이 된 주거 트렌드가 반영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수도권 아파트는 금리 인상의 직격탄을 맞으며 급락세를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인덕원에 있는 한 아파트의 경우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최근 12억 5천만 원에 거래되며 직전 최고가인 16억 3천만 원에서 4억 원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근처 같은 평형 아파트도 12억 4천만 원에서 8억 3천7백만 원까지 내려가며 지난해 초 시세에 근접했습니다. 비과세 받으려고 싸게 올리고, 그리고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실거래 가격 최근 거 거래해보니까 이 가격에 했는데 그러니까 좀 더 싸게 내리고, 근데 또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내려도 어쩔 수 없이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냥 떨어지고 있었던 거죠. 광역급행철도 GTX 호재로 급등했던 송도와 평택, 화성 동탄 아파트도 일제히 하락세를 탔습니다. 올해 들어 서울에서는 대형 아파트 값이 중소형보다 상승률이 더 높습니다. 금리가 임기치에 도달하지 않는 이상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는 양극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 강남권과 용산 등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 심리가 점점 강해지고 있지만 금리 인상이 계속되면서 집값 양극화 현상이 얼마나 더 지속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첫날인 오늘 전국 곳곳에서 물류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의왕 유통기지 등 일부 시멘트 공장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방해로 시멘트 출하가 중단되고 현대제철 포항공장의 경우도 하루 물량 9천 톤의 출하가 중지되는 등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전체적으로 아직은 큰 차질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오늘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해 집단 운송 거부에 들어갔습니다. 화물연대는 이번 파업에서 2020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안전운임제 폐지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 이후 무인 점포가 크게 늘면서 10만 곳을 넘어선 걸로 추정됩니다. 이 비대면 주문으로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인건비도 절약할 수 있어서 창업 아이템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겁니다. 각종 범죄와 기행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서 업주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네, 사회일보입니다. 네, 무인 점포 저희도 길 가다 보면 쉽게 볼 수 있는데 무인 점포 사고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얼마 전 서울 용산구에 있는 무인 오락실에서 이른바 잔돈 싹쓸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의문의 여성이 용산구 무인 오락실을 돌며 1,000원짜리 지폐를 무더기로 빼간 사건인데요. 이 당시 촬영된 영상을 보면 서울 이태원에 있는 무인 오락실 모습인데 이 지폐 교환기 앞에 여성이 서 있습니다. 한참을 서서 무언가를 하는데 10,000원짜리나 50,000원짜리 고액권으로 1,000원짜리 지폐를 계속 교환하는 겁니다. 10분 뒤엔 같은 여성이 서울 청파로 무인 오락실에 나타나서 또다시 지폐 교환기에서 이 1,000원짜리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계속 바꿉니다. 당시 업주는 무인 오락실에 연결된 스피커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그만하라는 방송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이 여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1,000원짜리 지폐를 계속 빼갔다고 합니다. 오락실 장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게임을 하는 데 필요한 1,000원짜리 지폐를 채워 넣는 건데 이 영업에 상당한 차질이 생겼습니다. 네, 참 황당한 일인 것 같습니다. 돈을 훔쳐간 건 아니고 바꿔갔다지만 영업에는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네, 여성이 이렇게 잔돈을 바꿔간 무인 오락실은 3곳 정도 되는데요. 모두 같은 업주가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사건 발생 며칠 전부터 이 잔돈이 빨리 떨어지는 걸 이상하게 여겨 CCTV를 유심히 보다가 적발한 거라고 하는데요. 무인 오락실을 돌며 빼간 1,000원짜리가 총 600에서 7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영상엔 등장하지 않지만 여성뿐 아니라 이를 도운 남성도 있어서 피해가 커졌다는 게 업주의 설명입니다. 단순히 잔돈이 필요해서 1,000원짜리를 무더기로 바꿔갔는지 이 고의로 영업을 방해하려고 이런 행동을 한 건진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일단 무인 오락실 업주는 이 경찰서에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점포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은데 무인 점포 관련 범죄가 하루 이틀은 아니죠? 네, 무인 점포는 특히나 절도의 표적이 되기 쉽죠. 인적이 드문 시간에 무인 점포에 들어와서 결제기를 뜯고 이 현금을 털어가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해부터 이 무인 점포 대상 절도 범죄만 따로 통계를 낼 정도인데요. 무려 1년 만에 절도 피해만 4,812건이 접수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3월 223건이던 게 올해 3월엔 410건으로 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절도 외에도 업주들의 자잘한 피해까지 합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지는데요. 이 노숙자나 학생들이 무인 점포에 들어와 오랜 시간 머무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하고요. 이 편의점의 경우엔 상온에 노출되면 녹는 이 아이스크림 등 냉동식품을 이 냉동고 밖에 꺼내놓고 그냥 가는 등 다양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편의점 업주 얘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물건을 꺼내놓고 제재를 안 갖다 놓고 그냥 바깥에는 실온에다 놔놓으니까 다 녹는 경우도 생기고, 그진 내가 다 부담되는 거고, 이제 만약에 이제 신고를 해가 잡히면 이제 그분한테 보상을 청구해야 되는데, 그분이 대부분 노숙자고. 네, 경찰에 신고하기에는 좀 작은 일 같고 피해가 없다고는 할 수 없어서 답답할 것 같습니다. 실제 수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소액 사건이거나 처벌이 애매한 기행이어서 업주들이 피해를 감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해서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편도 아닙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무인오락실 업주도 이 사건이 발생한 지난 4월 말 무렵 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이 한 달이 지났지만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 이외에 아직 수사기관으로부터 별다른 연락을 받은 건 없다고 합니다. 업주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찰에 고소를 하고 이제 진술을 하러 갔었는데요. 지금까지는 뭐 별다른 연락을 받거나 혹은 어떤 과정을 이제 거치고 있다라는 뭐 그런 뭐 연락을 받은 적은 없고요. 또 어떻게 진행될지 지금 굉장히 궁금한 상황입니다. 경찰도 한 사건만 다루는 게 아니겠지만 피해자 입장에선 답답한 마음이 들겠죠.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무인 점포에 대한 순찰도 강화하고 있지만 큰 효과가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그러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대부분 무인 점포에선 범죄 예방을 위해 최소한의 장치인 CCTV를 갖춰놓고 있죠. 예방 효과야 분명 있겠지만 모든 피해를 예방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개인의 도덕심에 기대야 하는데 이른바 양심 거울을 설치하자는 이색 아이디어도 나오지만 이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일각에선 애초에 이 무인 점포 입장 시 신분증이나 신용카드 인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이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 자체가 이 부업이나 이 소자본 창업이 많은 무인 점포 취지와도 맞지 않고 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형국이라서 이 업주들의 고민이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처 보여드리지 못한 현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슈 그리고입니다. 자, 첫 번째 장면, 빗속의 여사입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칭하는 말입니다. 어제 서울 현충원에서 열린 제67회 현충일 추념식. 자, 이렇게 비가 내리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옆에 김건희 여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비옷을 갖춰 입은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서서 국기를 향해 경례도 하는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비옷 모자를 다시 씌워주기도 하고요. 또 비옷 단추를 채워주는 모습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반대로 윤 대통령이 비옷을 벗고 입을 때 김 여사가 옆에서 챙겨주거나 수건으로 바지를 닦아주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동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중앙보훈병원 방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치료 중인 국가유공자들의 손을 어루만지면서 위로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치료를 얼마나 건강 많이 좋으세요. 그동안 공식 일정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김 여사. 얼마 전에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방문한 사진이 공개돼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가 공식 일정에 부부 동반으로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그동안의 조용한 행보를 깨고 본격적인 행보를 이어나가는 첫걸음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충일 추념식에서는 또 다른 장면도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우산이었습니다. 현충일 추념식 행사장에 나란히 입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자, 보시면 둘 다 우산을 각자 들고 있죠.
행사가 시작되면서 누가 우산을 받쳐주지 않은 가운데 비옷과 함께 그대로 비를 맞기도 했는데요. 사실 윤 대통령 우산 의전에 특히나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모습은 이전에도 종종 포착됐습니다. 자, 이 논란 기억하실 겁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지난해 8월이었습니다. 법무부 차관 뒤에서 젊은 직원이 벌을 서는 듯한 모습으로 우산을 받치면서 과잉 의전 논란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이 논란 직후 윤 대통령은 우산을 사수하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 보이기도 했습니다. 후보님, 우산을 옆으로 하셔야지 얼굴이 반이 가려져가지고. 아니, 들어주시면 마시고요. 아니, 들어주시면 마시고요. 3분의 1 정도. 12만 제곱미터를 쓰고. 네, 다음 장면입니다. 지방선거 참패 이후 당이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전 대표가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멸하고 증오한다는 쓴소리와 더불어 지지자들에게 존중과 사랑으로 이겨달라는 당부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떠나기 직전에 이런 뼈있는 농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1년 뒤에 제가 조금 늙더라도 혹시 몰라보시는 분 없기 바랍니다. 네, 현장의 또 다른 모습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슈 그리고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한낮 더위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4.6도로 예년 기온을 2도가량 밑돌면서 선선하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낮 동안 구름량이 점차 늘겠고 경기와 충청 이남 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나오실 때 우산 하나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내륙에 발달한 긴띠 형태의 비구름대가 전북과 충남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충남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면서 호우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이 비는 낮 동안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그 밖에 충청 이남 곳곳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많게는 50mm가 되겠고 충청과 호남, 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낮에도 예년 기온을 2에서 6도가량 밑돌면서 선선하겠습니다. 서울 25도, 대구와 광주는 22도가 예상되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쪽 지방은 속초 16도, 포항 20도 등으로 비교적 서늘함이 감돌겠습니다. 내일은 호남과 강원 남부에 소나기가 지나겠고 목요일에는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다시 한낮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모레까지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